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김소라 선생님이에요. 상임 선생님이에요. 생활과 윤리는 어제 수업을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윤리와 사상 진행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일단 제가 판서에는 오늘 수업할 그 스타트 제목을 써놨는데 윤사에 대한 소개 잠깐만 할까요? 윤리와 사상은 이렇게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윤리사상이라는 파트가 있고 하나는 사회사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윤리사상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이지? 무엇이 도덕적인 행동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논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사상 파트가 시대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동양윤리사상하고 동양의 철학자들하고 서양의 철학자들, 각각의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올바른 삶이란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사상은 뭐냐면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이라는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파트고요. 이 사회사상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화됐고요. 이전에 있었던 사상가가 좀 빠지고 생활과 윤리에 있었던 뭐 해외 원족 이런 내용도 좀 뒤에 들어와 있고요. 전쟁론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것들은 나중에 뭐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윤리와 사상의 개관은 이래요.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으로 나뉘고 그리고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으로 더 세분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첫 번째 동양사상인데요. 동양사상에서 성리학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어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사상에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니까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작을 서양사상, 이것도 케바케이기는 한데 대부분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듣는 서양사상으로 윤리와 사상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유는 한번 조금 쉽게 먼저 출발을 해 놓으면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시작이 되어도 훨씬 감이 다릅니다. 선생님 믿고 1년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게 해드릴게요. 생윤과 윤사를 같이 하는 친구들 나중 되면 윤리와 사상이 더 쉽다고 합니다. 선생님 학자 너무 많고 외울 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정리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개념 암기도 대학 가려면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 맞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윤사나 생유는요, 여러분 6월 평가호까지는 자체 교재 없이 수능 특강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기출문제집은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통으로 사게 아직 안 사셨다면 사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다른 얘기 우리 직접 만나서 해요. 혼자 수업하려니까 너무 심심해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기를 학습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윤리와 사상 시작할게요. 윤사는 그 수능 특강으로는 7강이에요. 서양사상의 시작인데 서양사상은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시대순으로 이렇게 시대순으로가 아니고 시대별로 이렇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는 계보를 갖고 있어요. 동양은 좀 달라요. 동양은 유교, 불교, 도가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그 사상 내에서의 계보를 배운다면 서양 사상은 서양 사상 자체가 거대한 흐름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요. 발문에 항상 고대 서양 사상가들에 대한 것 중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려고 하죠. 일단 시대 계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시작인 연원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역사의 첫 파트인 고대 사상부터 보는 게 이제 오늘의 수업입니다. 계보를 잠깐 써보았어요. 이게 서양의 윤리사상의 계보인데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죠. 시대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시대의 배경을 살짝 써드리거나 설명해드리면 그걸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해하시는데 일단 서양 윤리철학의 시작은 고대 사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윤리 철학은요 이전까지 우리가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범위 앞에서는 자연 철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누구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었냐면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 철학이 발전하게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바른 삶인가에 대한 고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상 학파가 둘로 나눠요. 계보가. 그래서 그리스에 소피스트라는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이따가 자세히 할 거긴 한데요. 계보 소개만 할게요. 상대주의 윤리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이 소피스트와 반대로 상대주의의 반대는 뭐겠어? 절대주의고요.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누가 나오냐면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가 있냐면 플라톤 많이 들어봤지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헬레니즘 철학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시대의 이름인 거야. 그리스 아테네라는 국가에서 그 그리스의 작은 국가들을 통일한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의 아들인 마케도니아의 그 펠레포스 2세라는 왕의 아들인 누구야 알렉산드로스 2세. 알렉산드로스가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그때 시기를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 어려워? 몰라도 돼요. 그거는 세계사. 그러니까 다른 시대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한 것뿐이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계보를 잇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에피쿠스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절대주의 계파를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스토아라는 학자가 나와요. 이 계보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억지로 막 외우려고 지금부터 고대 해가지고 막 외우고 복습 문자에 막 이거 해갖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자주 반복해드리고 알아가면서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일단 지금은 들어보라고. 그러다가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사고가 누구 중심이 되냐면 완전히 신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인간 중심이 됐었잖아. 인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게 뚝 끊긴다고 흐름이. 그랬다가 근대 사회로 돌아가면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대주의 계파를 이게 경험주의 철학. 그 다음이 여기 절대주의로 이은 게 이성주의 철학들. 그리고 중간에 생략을 하겠지만 이쪽이 이어져서 현대 실용주의 이런 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쓴 거고요. 중간에 많이 생략도 됐어요. 다만 오늘 배우는 파트가 여기에요. 선생님이 플라톤까지 가지는 않을게. 요만큼만 우리 공부하자. 요만큼만. 그래서 이게 뭐야? 서양 윤리 사상의 영원이야. 근원이라는 거지. 스타트고 고대의 그리스 사상의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재밌어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수능특강 프린트를 했거나 책을 갖고 있으면 일강을 펴놔도 좋고요. 책 없으면 그냥 판사하면서 들어도 돼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수특 어디 보세요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필기 열심히 하면서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오늘 뭐 한다고 했냐면 첫 번째 서양의 윤리사상의 영원 고대 그리스 사상을 할 건데 고대 그리스에서도 어느 국가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고뇌, 윤리 철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봐. 철학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교육이 발전했다라는 얘기고 물질도 풍요로웠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어. 그래서 그 사회의 특징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왜 역사를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사상가들의 철학을 배운다는 건 그 사상가의 생각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그런 생각의 근거를 갖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 근데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환경의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지. 그 사람이 살던 시대의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의 영향이나 혹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영향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시대 배경을 말씀을 드려요. 당시 시대가 이랬었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의 사고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다라는 인과관계로 끌어가려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대 그리스 할게요.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국가의 사상입니다. 이 국가의 잠깐 시대 배경을 보면 인간에 대한 고뇌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상당히 발달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엄청나게도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했답니다. 됐어요?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고 근데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슨 민주주의가 발달했냐면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야?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어서 국가에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직접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주권은 시민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야. 그러면 시민들이 각자가 뭐가 되는 거야? 정치적인 권력을 막강하게 갖는 거고 논의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을 직접 시민들이 모두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자기 자신의 안건을 막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러면 마스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스크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이거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아고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관철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뭐를 갖고 싶어 해? 정치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이 정치 권력을 가지려면 이것을 원하는 거야. 어떨 때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타당성 있는 말을 할 때 권력도 갖게 되지 않을까? 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말을 해야 그게 안건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실현이 될 때 정치력이 생길 거 아니야. 납득이 돼? 즉 시민들은 정치 권력을 너무나도 갖기를 희망해.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뭐에 굉장히 관심을 갖냐면 변론술에 관심을 갖는단다. 즉 변론술이 뭐야? 언론, 말하는 거 말이야. 그래서 변론술이 인기를 상당히 끌게 됐던 시기가 아테네. 맞아, 고대 그리스 사회였었어. 그러다 보니 당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올랐어.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뭐 말하는 기술, 웅변술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 말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대 그리스의 첫 번째 상대주의 철학의 소피스트라고 하는 학자들이에요. 소피스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러한 성향을 갖는 학자들의 무리, 그룹을 소피스트라고 해. 발음 이상했나? 소피가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지혜로운 자들, 별론가, 웅변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써볼게. 윤리적, 상대주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리적 상대주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잘 듣자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떠하다? 상대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소피스트가 시험에 나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막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출제가 될 때 늘 같은 맥락을 가져요. 소피스트는 여러분들이 뭘 알면 되냐면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면 거의 다 끝나요. 잘 봅시다. 윤리의 무슨 성을 강조한다고?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절대성은 없다는 것이 써볼게.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요.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건 뭐냐? 부평 원리.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해. 즉, 진리의 바꿔서 써볼게. 절대성이다.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것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각 사회를 돌아다녀 봤더니 각각의 사회마다 규범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데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됐죠? 진리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상대성이요. 대표적인 학자들 좀 봅시다.